안녕. 드디어 이제 마지막일 수 있을까? 중세국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중세국어가 아무래도 분량이 길어. 근데 이걸 내가 1시간짜리 영상으로 만들면 너네가 너무 영상을 보다가 지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30분씩 잘라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의도한 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내가 당부하는 게 있잖아, 얘들아. 항상 당부하는 건 전 시간의 내용을 충분히 복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동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1타 강사의 영상이나 EBS 강사의 영상이나 선생님의 영상이나 솔직히 말하는 내용은 똑같아. 물론 누가 더 쉽게 말하고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뭐 이것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차피 내용은 똑같거든.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100번 들어봤자 너네 것이 안 돼. 그치? 안 되겠지.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뭘 해야겠어? 너네가 이거를 듣고 충분히 개념을 소화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테스트를 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야 온전히 내 것이 되니까 제발 부탁인데 복습 없이 강의 듣고 나 공부했어. 이거는 공부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늘 말하지만 그건 공부가 아니란다. 선생님 지금 화면에 내 얼굴이 안 나가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너네들이랑 대면으로 너네 눈빛을 보고 리액션 하면서 막 그 수업을 할 때랑 그냥 내가 화면만 보고 설명을 할 때랑 진짜 다르거든. 왜냐면 난 너네가 어느 포인트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못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수업을 하면 눈빛을 보면서 이거 이해 못했는데 한 번 더 설명해야지 이게 되는데 인강은 그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내 수준에서 너네가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쭉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스탑하고 다시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스탑하고 질문하고 스탑하고 이걸 반복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걸 과정을 끝내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 디딤돌 책에 있는 문제를 니네가 풀어야 되거든. 인강 듣고 강의 끝라고 하면 선생님이 장담컨대 니네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절대. 네버.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그 복습을 충분히 제발 해달라 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좀 할게. 녹음이 잘 되고 있겠지? 잠깐, 무서워서. 잘 되고 있겠지? 지난번에 30분을 내가 막 떠들었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녹음했던 슬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오늘은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가 흔히 중세국어라고 말하는 국어의 역사에 대해서 들어갈 거야. 이 부분을 처음 배우는 친구가 있어. 그치? 이 수업 듣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질문을 해줘야 돼. 그래서 국어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되게 안 중요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이걸 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항상 말했어. 국어는 한글이잖아. 문학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한국사랑 붙어 있어.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한국사를 잘해야 해. 자, 국어사가 있어. 국어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시대를 구분을 해보면 결국에 얘는 한국사랑 붙어 있거든. 우리가 한글이 언제 창제됐게? 그래,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우리가 세종대왕 때 창제됐다라는 건 익히 알고 있잖아. 훈민정음 창제가 1400 몇 년이게? 46년. 그래서 15세기. 15세기로 봅니다. 15세기로 봐요.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글이 없었지. 그치? 그럼 우리나라는 뭘 썼어? 글 쓰긴 썼잖아. 그치? 한자를 썼어. 근데 한자는 우리나라 글이 아니잖아.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이 중세국어를 배우면서 느끼겠지만 그때는 중세국어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을 썼어. 지금 내가 너네에게 하고 있는 말, 물론 다르지. 우리가 왜 예전에 서울 사투리 이런 거 들어보잖아. 그럼 지금이랑 되게 왜 흔히 교포 말투 막 이런 말 하잖아. 그 특유의 말투가 있단 말이야. 중세국어도 우리랑 말투나 억양이나 좀 발음은 좀 달랐을 수 있는데 기본 말은 이거였나 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를 보면 한글이랑 되게 닮아 있거든. 우리 그 발음 기관이랑. 그래서 이런 말투를 썼나 봐. 그럼 그 전에는 한자를 썼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 한글이 창제가 됐어. 이 전에는 그럼 뭘 썼겠어? 그치? 한자를 썼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배우는 한글들은 이 이후의 한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중세국어로 나누고, 왜냐하면 훈민정음 창제 전에는 한자만 썼으니까 한글이 없었잖아. 그치? 그래서 중세국어 이후를 배워요. 중세국어 배우고 근대국어를 배웁니다. 보통 17세기 임진왜란 이후에 뭐 개화기 이때를 거쳐서 근대국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현대국어를 배우는데, 우리가 지난 학기 한 학기가 뭐야?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현대국어를 정말 자세하고 촘촘하게 했어. 그치? 현대국어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현대국어를 알고 나서 현대국어랑 비교하면서 중세를 봐야지 중세만 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갑니다.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우리가 음절 구성을 배우면서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 초성, 중성, 종성의 창제 원리, 진짜로 창제잖아. 만드는 원리를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배울 건데, 그때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배워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금 변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거를 크게 의문과 문법으로 나눠서 배울 건데, 또 운용이라고 이걸 어떻게 진짜로 썼는지 그 파트도 있거든. 그래서 의문과 문법으로 나눠서 배울 거예요. 의문은 우리 현대국어 문법도 똑같아요. 자음, 모음이 있고 성조가 있는데 이거는 음의 높낮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냥 훑고 넘어가는 건데,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있어? 그렇지, 비분절 의문이라 그래서 소리의 길이가 있지. 이거 좀 달라요. 성조는 음의 높낮이야.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경상도 사투리 생각하면 돼요. 경상도 사투리 음의 높낮이가 있잖아. 그게 성조고, 비분절음은 소리의 길이. 밤, 병, 이거 있지. 눈. 우리 이걸로 구별하잖아. 초등학교 때 배워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는 조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시제. 우리 그러면 생각해야 돼. 현대국어 시제는 뭘로 실현되더라? 라고 시간 생각해야 돼요.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현대 어떻게 실현되더라? 떠올라야 돼. 왜냐면 현대는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의문문에서 판정의문문과 설명의문문. 그럼 판정의문문이 뭐였지? 설명의문문이 뭐였지? 이거 현대의 관점에서 기억이 다 나야 돼요. 판정은 예, 아니요. 설명은 의문사가 있고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 이게 설명의문문. 그런데 의문문이 그 주어가 인칭에 따라서 또 달리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그것이 중세국어랑 또 현대랑 달라서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모든 책, 모든 수업은 개관이 제일 중요해요. 개관을 놓치고 세밀한 거를 찾아 들어가다가 나중에 문제를 풀면 이 문제는 그 부분에서만 안 내거든? 영역을 다 섞어서 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1, 2, 3, 4, 5 선지를 나누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리를 못 찾아 들어가는 거야. 어간의 짝꿍은 어미고 어근의 짝꿍은 접사인데 이 단위를 헷갈려 버리고 품사하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헷갈려 버리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개관이 중요해요. 그거 잊지 마세요.
가봅시다. 훈민정음 이전이에요. 그치? 훈민정음은 창제되기 전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글을 표기했을까를 보는 거야. 이전 같으면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넘어가요. 그냥 이런 게 있대 하고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작년 육모 그리고 재작년 수능 2025학년도 수능에서도 작년 육모인가 구모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해요. 그래서 모르면 안 되니까 알고는 넘어갑시다. 훈민정음 이전의 표기 방식은 고유명사를 표기하는 방식에는 한자의 뜻이나 소리를 이용하여 고유명사를 표기하는데 한자의 뜻이나 소리를 이용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3 버전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차, 자 표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빌릴 차자예요. 그리고 글자 자야. 그러니까 한자를 빌려서 우리나라의 한자의 뜻이나 소리를 빌려서 우리나라의 고유 명사를 표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 보세요. 얘는 휠소에 어찌나예요. 근데 뜻은 상관없어. 뜻은 뭘 써도 상관없고 그냥 음만 빌려다 쓰는 거예요. 이걸 음차라고 해요. 음만 빌려 쓰는 걸 음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읽어야 돼? 음만 빌렸으면 원래는 금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나를 표기하려고 하는 거잖아. 쇠금의 내천이잖아. 그래서 쇠내 요거를 빌려 쓴 거야. 이 뜻을 빌려서 표기하는 걸 훈차라고 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에요. 얘는 음을 빌렸어요. 소나 음을 빌렸어. 얘는 뜻을 빌렸어. 쇠내를 빌렸어. 그래서 훈차라고 해서 이거를 음차, 훈차라고 봅니다. 이게 크게 뭐 이두, 구결 뭐 이런 걸로 나눈다고 하는데 특별한 게 뭐 거기까지 뭐 자세히 알아놓을 필요는 없어요. 자, 볼래요? 이거를 여기 보세요. 소나 우리 여기서 했던 거잖아. 소나 백성군 사산인이다 라는 뜻이거든. 소나 혹은 금천 혹은 이것도 음차예요. 혹은 금천 같은 말인 거야. 소나나 금천이나 백성군의 사산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찰 갑니다. 향찰도 위에 음차하고 훈차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것도 차자 표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지? 차자가 글자를 빌려서 표기한다. 그래서 여기도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립니다.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서 표기해요. 여기도 한자의 뜻이나 소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글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여기 밑에 다 볼 거 없고 선생님이 이렇게만 가려볼게. 가릴 거예요. 밑에만 볼게요. 이게 한자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 읽으세요. 착할선에 뭐 될 화자거든요. 선화, 공주 원래는 소리를 읽으면 주은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타밀, 지가량, 치곡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건 소리예요. 그럼 이건 뭐겠어? 음차겠지. 자, 그럼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화, 공주 얘가 문제야. 음으로 읽었을 때는 주자잖아. 근데 이게 님 주자예요. 해석을 할 때는 이걸 빌려다가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hun차겠지. 그치? 선화공주님은 이게 타인 할 때 그 타야. 그러니까 남이라는 뜻이거든. 이것도 그럼 훈차겠지.
남밀지고 이게 무슨 남그스지 이게 남그스지 가량치고가 무슨 말이냐면 얼어두고 이것도 둘치예요. 이거는 근데 뭐야? 음을 빌려 쓴 거잖아. 음 그대로잖아. 그치? 얘는 음차. 얘는 혼차. 혼차만 쌤 표기할게요. 그 다음에 밀지, 그스지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그 밀봉하다 할 때 그 밀자거든. 그러니까 몰래, 남 몰래라는 뜻이에요. 남 몰래 이게 가량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짜는 없고 뭐 이런 뜻이에요.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업고 업어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화공주하고 그 있잖아 그 뭐지 서동요인데 이거 선화공주님이랑 서동이랑 얼레리 꼴레리 그렇고 그랬대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인데 선화공주은 지량 요거는 음차예요. 음차. 그 다음에 얘네들은 뜻을 빌린 거야.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이 업혀갔다. 남자랑 업혀갔다라고 놀려먹는 거거든. 그 서동한테 업혀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차하고 훈차하고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향찰 표기 방식인데 한 번씩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길동군과 영동군은 같은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길알기 자거든. 길동군 이건 음차예요. 이건 음을 빌린 거야. 그 다음에 얘는요. 길영이라는 한자를 쓴 거야. 길영. 길영.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길다. 그다음에 길다라는 뜻. 그다음에 얘는 음이잖아. 근데 뜻을 빌린 거야. 영동군.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차, 얘는 훈차. 인명표기도 똑같습니다. 박혁거세라는 이름이 불구네래. 왜냐면 혁자가 빛날 혁자거든. 근데 얘가 밝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이 밝다, 불다를 불구라고 썼나 봐. 혁자. 이 혁자가 불구, 밝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훈차지. 음차지. 얘는 훈차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응. 책을 좀 같이 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이두와 구결은 그 중국어가 우리나라랑 문장의 어순이 달라요. 알아요? 그 우리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할 때 했는데 우리는 산을 오르다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있겠지, 앞에. 주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인데 중국어로는 등산이라고 하잖아요. 오르다, 산을. 문장 어순이 달라요. 중국어 문장 어순이 영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되게 쉽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가 되게 어렵대. 그래서 한문 문장이 어순이 우리나라 따라 달라요. 그래서 우리말의 어순에 따라서 배열하고 한자를 빌려 그러니까 말이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산을 오르다 하면 우리나라는 여기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요런 것들을 한 번씩 넣어주는 거야. 보세요. 금자 3년 이후 지금으로부터 3년 후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우리말 어순에 따라서. 그다음에 본국을 배반 이게 위 하자거든요. 하고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없어. 중국에서는 이런 글자가 없단 말이야. 를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지. 부사 뭐 이후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읽기 편하게 하려고 이두나 구결을 넣어요. 구결은 한문 문장 그대로 둬. 그러면 우리나라는 띄어쓰기가 하긴 뭐 이때는 띄어쓰기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조사에 따라서 문장이 나눠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굳이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얘 주어구나 누구를 나오면 얘 목적어구나 사랑한다 서술어구나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한자는 한자 하나가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등산 같은 경우 보세요. 등산 산을 오르다 이 등자가 오르다라는 서술어 역할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문장 그대로 두되 사이사이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읽으면서 말을 넣어주는 거였어. 예를 들어 선생님 예전에 그 사자수학 배웠었거든. 옛날 한자에서 그 옛날 한자 다룰 때. 근데 거기서 내가 뭐 어떻게 외웠냐면 부생하신 하시고 모국오신 하시니 이렇게 외웠어. 부생하시는 무슨 뜻이야? 어버이는 나를 만드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시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사자성어잖아. 사자소학이잖아. 그 네 글자 네 글자씩을 끊어읽기가 편하게 중간중간에 한글로 된 말을 넣어주는 거야. 근데 그런 게 구결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보면 천지지간 만물지중애 이거 원래 한자 없어요. 오직이 이런 거 있지. 오직 사람이 그다음 최귀 가장 존귀하니 이렇게 넣어서 끊어 읽어주는 거야. 그래야지 외우는 사람도 외우기 편하고 듣는 사람도 알아듣기가 편하겠잖아요. 그치? 그래서 한자를 빌려 썼기 때문에 얘네들 썼다. 그래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에 그 진짜 힘들었겠지. 한자를 아는 사람만 이걸 쓸 수 있었어요.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음을 빌리기도 하고 뜻을 빌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향찰이라 그래서 또 이때도 뜻과 소리를 빌려서 표기하기도 했고 이두와 구결이라 그래서 어순이 다르니까 이걸 또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 그럼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럼 그대로 두고 사이사이에 알아듣기 쉽게 우리나라 말을 좀 넣어보자 이렇게 끊어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그게 구결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담이에요. 사담이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세종대왕님은 정말 정말 천재였다. 막 외국에서 막 미켈란젤로 막 이런 이야기하고 막 천재들 막 이렇게 배우잖아 우리가. 선생님은 정말 천재였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대도 잘 만났지만 뭐 한국사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피바람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오직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러는 거야. 아버지로서 아이의 성정을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그 판을 만들었던 건 아닐까. 얘는 정말 이 사람은 지금 현대에 태어났으면 학자예요, 학자. 학자이자 발명가이자 왜 우리 그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학자인 사람이 시대를 잘 만나서 인재를 뭐 양성한 눈도 있었지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글이다. 라는 한글의 위대함을 말을 하면서 한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9페이지는 너네가 풀어야겠지. 자, 180페이지에 한글 창제 원리 갈 건데요. 수업 이렇게 할게요. 잘 봐요. 한글 창제 원리 하고 이 국어의 변천, 음운과 어휘는 이거를 다 하고 나서 이거는 이 중세를 다 끝내고 나야 너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 현대 국어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랑 연결이 돼요. 얘네들이. 있던 게 사라지면서 불규칙이 돼버리면서 이게 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맨 끝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재는다고 했는데 깜빡해버렸는데 시간 타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호민장음 창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없지만 운용법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 특징까지 하고 나면
끝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모의 운영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이랑 같이 볼게요. 잘 봐요.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는 초성은 초성, 중성은 있고 종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선생님이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지금 요거 하나 정하고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잠깐만 붙여서 한번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사라져버리면 자꾸 아 여기 이미지 위에다 붙여야 돼서 그러구나. 이따가 그러면 쌤이 그 뭐지 필요할 때 한번 됐네요. 자, 해볼게요.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야 돼요.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지금부터 딴 생각을 해버리면 중세국어 전체가 다 날아가요. 근데 중세국어는 무조건 수능시험에서 항상 한 문제 나오고 검정고시에도 잘 나와요. 뭐 한 문제 나오는 거 틀리고 말죠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게 낮은 등급일 때는 한 문제가 별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높은 등급으로 갈수록 한 문제가 피를 말려요. 그래서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해야지 공부할 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문제 풀 때 풀고 확인하고 오케이 자 됐지 자 갑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 가요 우리나라는 글자가 3개가 있어요 초성 중성 종성 그치 3개가 있어 너네 다 알다시피 그럼 초성의 제자 원리부터 볼게요 초성의 제자 원리는 선생님이 미리 보내준 프린트 함께 볼게요 얘는 뭘로 봐야 되냐면 외워야 됩니다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요. 잘 봐요. 상형과 가획의 원리로 17자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중성은 상형과 합성이에요. 달라요. 초성과 달라요. 상형과 합성의 원리로 11자를 만들어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종성은요? 종성은 따로 만들지 않아요.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초성은 몇 글자냐면요. 28글자예요. 이거를 홍미정음 해례본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나란말싸미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나란말싸미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내가 백성을 어엽게 여겨 가엽게 여겨 28자를 새로 만드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28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여기서부터 정신이 나가버리면 안 돼. 자, 28글자야. 자, 초성의 제자 원리 갈 거예요. 상형이면서 가획이야. 잘 들어. 상형이 뭐야? 모양을 본딴다라는 뜻이에요. 상자가 코끼리 상자거든. 상형은 모양을 본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봐봐. 기본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선생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말을 해주는 이유가 있어. 잘 들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얘네들은 뭘 따라서 만드냐면 발음기관을 따라서 만들어요. 발음기관을 따라서 만들어요. 그래서 천재, 세종대왕 천재예요. 그 당시에 사람 몸에 손 안 댔는데 해부학을 해봤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억해서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우리 혀가 목구멍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거기서부터 이렇게 올라면 해보세요. 이걸 해부학으로 보면 우리 옆모습에서 봤을 때 혀가 기역자 모양이 되나 봐. 그래서 얘를 어금니 소리라고 해요. 한자로는 아음이라고도 합니다. 굳이 한자까지는 알아놓을 필요 없지만 책에 있으니까 아음이라고 해요. 느 보세요. 느. 얘는 혀 끝이 윗 잇몸에 붙어요. 너는 느에 느. 그치? 얘는 그래서 혀소리라고 해서 설음,
혀설자 써서 설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무 해보세요. 무. 입술 모양이에요. 입술 모양. 입 모양 본뜨입니다. 그래서 입술 순자를 써서 순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옷은 우리가 이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 거야. 이 모양을 본뜬다 그래서 입소리라고 하는데 얘를 한자로 우리 치과 가잖아. 치과. 그치? 치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응 보세요. 얘는 목구멍 모양을 본떠요. 우리 목구멍 되게 동그랗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후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목 아프면 어디가? 입이 인후과 가지. 이는 귀자예요. 비는 코비자고 인후는 목구멍을 말해요. 목구멍.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걸 후흠, 후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자예요. 얘네들은 우리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형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 있잖아. 17자. 나머지 글자들은 가획을 해서 만들어요. 기억에 획을 하나 더 그어. 그러면 크예요. 그치? 그 다음에 니은에 위에 줄을 하나 그었더니 드가 됐어. 그지? 그 다음에 거기서 줄을 하나 더 그었어. 그랬더니 트가 돼요. 입술 소리에 이 줄을 하나 그었더니 가획은 줄을 긋는다는 뜻이잖아. 요렇게 줄을 그었더니 프가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시옷 위에 줄 하나 그었더니 지읒 됐고 그 위에 줄 하나 더 그었더니 치읒이 됐어요. 얘 이름이 뭐냐면요. 얘 이름이 뭐냐면 여린 히읗이에요. 잘 봐요. 여린 히읗이야. 그 다음에 히읗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발음할 때 히읗이 발음 있고 발음 있었나 봐. 얘는 정말 세게 발음해야겠지. 그래서 상형자가 총 5개, 가획자가 9개. 9개예요. 그리고 이체자는 뭐냐면 발음기관을 따지도 않고 획을 더하지도 않았어. 그냥 다르게 만들었어. 다를 이자예요. 다르기의 모양체. 다른 모양. 이걸 이체자라고 하는데 얘는 이름이 뭐냐면 옌니응이에요. 이게 프린트에서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과 꼭지가 있어. 사과처럼 생겼어. 얘를 옌니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리을인데 얘가 지금 서름 자리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반서름이라고 해요. 리을 아니에요. 반서름. 그 다음에 얘는 반치음이에요. 얘도 치음 자리에 있잖아. 그치?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잘 봐요. 초성의 제자 원리는 상형과 가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형은 기본 글자 5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여기다 획을 더해. 그랬더니 어금니 소리에서는 키역. 그 다음에 디귿. 키역이라고 하면 되지. 키읔. 디귿, 티읕, 비읍, 피읍, 지읒, 치읒, 여린이읒, 히읗. 얘네들 총 9글자가 가획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이체자입니다. 옌니응, 리을, 반치음. 이렇게 해서 총 17자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상형에서 가획으로 갈수록 소리의 세기가 세져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린이읒도 있고 히읗도 있겠지. 그치? 오케이. 이 가획자는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이체에서 가획으로 가면서 기본자에서 가획으로 가면서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한번 모의고사에 출제된 적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근데 중성 갑니다. 중성은 뭐랑 같이 볼 거냐면 얘하고요. 얘하고 그다음 어디 갔니? 얘하고 얘하고 같이 볼 거예요. 모음 조화하고 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잘 봐요. 중성도 상형과 합성을 같이 써요. 잘 들으세요. 초성은 상형과 가획의 원리가 기본이고 이체자가 있었어요. 3개.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중성은 상형이 기본인데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11자를 만들어요. 잘 봐요. 기본자는 상형이래. 생각을 해봐. 상형. 뭘 본따 쓸까? 그렇지. 옛날 사람들은 지구, 태양 이런 게 동그랗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으로 표시했는데 얘를 아래아라고 합니다. 얘 이름이 아래아예요. 그럼 얘는 하늘의 모양을 본뜬 거겠지. 그치? 그다음에 얘는 땅이에요. 땅은 평평하잖아. 그치? 평평하잖아. 그래서 땅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얘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서 있는 거야. 그 모양을 본뜬 거예요. 기본자가 이거 세 개입니다. 아래야, 이. 얘네들 단모음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끼리 더해. 잘 봐요. 오는 하늘과 땅을 더했어요. 그래서 오가 됐어. 오케이. 사람과 태양을 더했더니 아가 됐어요. 땅과 아래아를 더했더니 우가 됐어. 사람과 하늘을 또 더했더니 어가 됐어. 잘 봐요. 그런데 이게 모음조화에서 문제가 돼요. 얘는 양성입니다.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얘는 양성이에요. 그럼 음성은 뭐겠어? 하늘이 플러스니까. 그렇지. 땅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사람은 얘는 양성도 음성도 아니에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니야. 어느 것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양성도 될 수 있고 음성도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얘를 중성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냐면 땅 위에 태양이 있는 걸 우린 양성으로 봐요. 그러면 보세요. 양성은 선생님 동그랗게 표시할게. 얘는 양성이에요. 음성은 땅 아래 태양 있잖아. 얘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음양에서는 오른손이 양이에요. 오른쪽이 양이야. 그리고 왼쪽이 음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왼손으로 글씨 못 쓰겠잖아. 왼손으로 글씨 쓰면 복달아 난다고 막 등 때렸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을 양으로 봐요. 그러면 얘 양이겠지. 오케이. 얘는 음일 거예요. 왼쪽에 있잖아. 태양이 왼쪽에 있잖아. 얘는 태양이 아래에 있고 얘는 태양이 왼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단모음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잘 봐요. 아이고. 되게 깔끔하게 표시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이렇게 단모음이에요. 중세국어에서 단모음이에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7개. 얘네만 단모음입니다. 나머진 다 이중모음이에요. 보세요. 이중모음은 합성이에요. 여기에다가 또 그 아래알 하나 더 하는 거야. 그래서 요야, 유여가 있는데 그럼 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도 위쪽에 있잖아. 얘도 오른쪽에 있잖아. 얘는 아래쪽에 있잖아. 얘도 왼쪽에 있잖아. 그럼 얘는 음성이겠지. 그치? 양성과 음성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면 중세국어에서는 아래아, 이, 오, 아, 우, 얘네만 단모음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중모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어, 우리 조사할 때 조사 쓰임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뭘로 가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중요해요.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예요. 우리 의문론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네 다 잊어버렸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면 현대국어에서는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게 단모음이에요. 10개. 오케이? 그런데 중세에서 단모음 아니었던 거 한번 찾아볼래요? 예. 아니, 다른 색으로. 잠깐만. 형광펜으로 선생님 표시를 해볼게.
얘요. 그다음에 얘요. 얘, 얘. 얘는요. 으, 어, 아, 우, 오. 얘네들은 단모음이었잖아. 그치? 중세에는 얘네 네 개가 단모음이 아니었어. 얘네들이 이중모음이었어요. 현대에서는 단모음이에요. 단모음이 뭐야? 처음 발음할 때랑 나중에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아. 위, 위, 에, 에 그대로 유지되는 거 단모음이야. 그런데 중세에서는 얘네들을 이중모음으로 봤어요. 그러면 위, 왜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봤겠지. 반모음으로 끝나는 걸로 봤을 거 아니야. 그치? 반모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됐을 거 아니야. 이중모음이 뭐예요? 그래서 질문. 이중모음이 뭐야, 얘들아?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 이중모음이잖아. 그치? 5개 이중모음, 위계 이중모음 우리 배웠어요. 기억나죠? 2개 이중모음 해가지고 W개, 5개 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 4개가 중세에서는 이중모음이었어.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주격조사 할 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격조사 할 때 불휘라고 할 때 여기 한 번만 잠깐 볼게요. 불휘라고 할 때 이게 중세에서는 이중모음이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반모음으로 끝난 애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안 붙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길어요. 다시 설명할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문법적 특징 중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는데 이게 나중에 현대 가면서 모음조화가 다 깨져. 모음조화가 없어져 버려. 왜 모음조화가 깨져버리냐면 얘가 없어져. 그치? 아래야 나중에 소실된다고 하거든?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깨져버리면서 현대국어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음조화가 다 깨져버리거든, 현대국어는.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를 엄청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냐면 유교국가잖아. 음양의 조화가 엄청 중요하거든. 자, 그래서 음성모음은 으, 어여, 우요, 우유. 양성모음, 그치? 땅 왼쪽에 있잖아, 다. 땅 아래, 땅 왼쪽. 그 다음에 양성모음은 하늘, 오른쪽, 위. 그래서 음성모음은 어둡고 크고 무거운 느낌이고 양성모음은 밝고 작고 경쾌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모음조가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거 기억하세요. 꼭. 그다음에 종성의 제자 원리입니다. 우리 책에는 없어요. 그냥 종성에서는 그냥 이렇게 따로 요만큼만 서술돼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설명을 할게요. 얘랑 나중에 첨부된 얘랑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보세요. 화면으로 같이 보면 더 좋고 백인애지에 책 읽는 사람들은 백인애지로 같이 봐도 좋아요. 중세의 종성의 제자 원리잖아. 창제 원리야. 원리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종성, 부용, 초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종성에는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다시 쓴다 라는 뜻이에요. 종성 다시 붙자예요. 쓸 용자. 종성은 다시 쓸 거야. 뭐를? 초성을 다시 쓸 거야 라는 내용이야. 그래서 따로 창제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발음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종성 글자로 다 표기를 할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세종대왕이 따로 안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대로 써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안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좀 잠깐 봐줘. 그런데 발음이 근데 지내다 보니까 발음이 8개면 충분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원칙은 종성에는 초성을 다시 씁니다. 따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랬는데 쓰다 보니 8개로 충분하네 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이거는 옌니응이에요. 보여요? 옌니응이에요. 이걸로 썼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표기도 이 8개로 다 가능했어. 발음도 이 8개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보면 디귿과 시옷이 있었어요. 현대는 가느다란 물방울, 시옷 전부 다 디귿 발음 나잖아. 옷, 너네 시옷 이거 발음 어떻게 할 거야?
중세에는 시옷 발음을 했나 봐. 옷과 옷을 좀 발음을 다르게 했었나 봐. 시옷 발음을 했었나 봐. 근데 쓰다 보니까 8개면 충분한데? 그래서 팔, 종성, 가, 조경이 무슨 뜻이냐면 쓰다 보니 종성은 8개로 족하구나. 쓰임이 족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팔종성, 가, 조경은 8개로 표기도 하고 발음도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지나고 이게 7종성으로 바뀌어요. 근데 잘 봐. 이때도 잘 보세요. 현대는 디귿을 쓰잖아. 이때는 디귿이 없어요. 이때는 디귿 발음도 하고 시옷 발음도 했는데 근대 때는 디귿이 없어. 디귿 발음 나는 것도 전부 다 시옷 표기를 해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그래서 발음도 7개, 표기도 7개였다가 현대는 원칙은 이거 잘 봐요. 현대는 표기는 모든 초성 사용합니다. 그렇잖아. 너네 부엌, 떡볶이, 쌍기역 다 쓰잖아. 모든 초성을 다 써요. 종성에 모든 초성을 다 쓰지만 발음은 대표음 7개로만. 그걸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서 가느다란 물방울. 이거 선생님이 의문론 할 때도 이야기했어. 표기는 모든 초성을 다 써요. 중세는 종성부용 초성이 원칙이지만 표기도 8개밖에 안 썼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는 모든 표기를 다 써. 그런데 발음만 7개로 해요. 가느다란 물방울.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워도 되고. 요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초성, 중성, 종성, 제자 원리. 잘 들어. 선생님이 제자 원리라고 그랬어. 만드는 원리를 우리가 배웠어. 초성은 기본은 상형입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어. 거기에다가 획을 더해. 그래서 9글자를 만들었어. 그치? 거기에다가 이체자, 옛니응, 그 다음에 반설음, 반치음 얘네 3개 있고 중성은 상형과 합성이 기본 원리입니다. 상형은 땅과 하늘과 사람을 번떴고 거기에 초출자, 제출자 합성하는 거예요. 얘네들 더해서 초출자랑 제출자를 만들었는데 단모음은 7개밖에 안 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중모음 취급을 했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단모음에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으로 쓰이던 것들이 있다. 요거 잘 기억해 주라고 했어. 그리고 중성에서는 모음조화 진짜 중요합니다.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조화가 정말 중요해요. 모음조화 때문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얘네들이 다 다르게 쓰는 거야. 모음조화 때문에. 이체자를 써요. 형태가 아니 이체자란다. 이체자가 아니고 뭐더라? 우리 이가 이렇게 다르게 쓰는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앞말에 따라서 모음조화에 따라서 다르게 써요.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니? 그래서 음성 모음은 어둡고 크고 무거운 느낌. 땅 음성이에요. 그리고 왼쪽 음성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것도 음성이에요. 양성은 하늘, 오른쪽, 위. 얘네들은 양성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종성은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 말자. 초성을 다시 쓰면 되겠는데 라고 했는데 써보니까 8개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팔종성 가족용 썼는데 이때는 디귿과 시옷이 발음도 달랐고 표기도 달랐고 근데 근대로 갔다가 이게 7종성이 되는데 이때는 디귿을 안 쓰고 시옷을 썼다는 거. 발음도 시옷으로 하고 표기도 시옷으로 하고 현대는 종성부용 초성이 원칙입니다. 초성에 있는 모든 글자를 받침으로 쓸 수 있어요. 표기는. 그런데 발음은 대표음 7개로만 발음 난다. 그게 우리가 현대에서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해됐지? 자,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음 17자, 기본 5개, 가획 9개, 이체자 3개, 모음 11자, 기본 3개, 초출자 처음 더하는 거. 초출자까지 단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제출자 4개, 해서 총 28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지금 현대 국어는 24자거든. 잘 봐요. 왜냐면 옛니은, 반치음, 여린이읒, 모음에서 아래야. 얘네 4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24개, 8글자에서 4개 빠져서 24글자. 오케이? 됐지? 중요합니다. 자, 자모의 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운용 방식이에요. 이거 검정고시에서 좋아하고 특별히 일반고 내신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음 연서라고 하는데 이게 일연자예요. 자음을 2개 세로로 이어서 쓰는 거. 가로 세로 알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뒤에서 나올 거예요. 미음 밑에 이응 쓰고 비음 밑에 이응 쓰고 반치음 밑에 이응 쓰고 요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어 입술 가벼운 소리로 변해요. 우리가 순음이 무, 브, 뿌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좀 가볍게 발음되나 봐. 무, 브, 브 뭐 이렇게 되나 봐. 선생님도 실제 발음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입술 가벼운 소리로 납니다. 그다음에 병서는 자음 2개 이상 가로로 나란히 쓰기인데 현대에도 써요. 각자 병서는 뭐냐면 같은 글자를 반복하는 거야. 우리 이런 거 쓰잖아 지금. 근데 잘 들어.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데 현대에서는 얘네 단모음이에요. 알죠? 아이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이 쌍히읗은 현대에서는 안 쓰이지만 얘네들 현대에선 단모음이에요. 아니 단자음. 아니 자음 한 개. 단모음이란다. 큰일 날 뻔. 단자음이에요. 음가 계산할 때 자음 한 개로 계산해요. 선생님이 의문론 설명할 때도 그랬잖아. 중세국어 배우고 나면 이게 막 헷갈려. 그래 가지고 이거 쌍기역은 기역 2개 막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안 돼요. 자음 한 개예요. 그다음에 합용명사는 시옷개 합용명사, 비읍개, 그다음에 비읍 시옷개 합용명사가 있는데 서로 다른 초성을 2개나 3개 나란히 쓰는 거. 스그, 스드, 스브, 부드, 부스, 부즈, 부트, 부스그, 부스드 뭐 이런 거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에 되게 잘 나와요. 어드자음군이라는 게 뭐냐면 초성에 쓰이는 합용명사. 그러니까 초성에 얘네들을 쓰는 거야. 얘네들을 쓰는 걸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서가 있어요. 부서는 중성을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쓰는 거.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한 음절을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쓰거나 아래하는 아래 붙어야겠지. 혹은 이렇게 쓰거나. 뭐 이거는 지금 현대에도 쓰고 있는 거잖아. 그치? 중성을 초성의 아래나 오른쪽에 쓰는 거. 이거를 부서라고 합니다. 붙여쓰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라고 하는데 이어적기는 뭐냐면 정말 이거 좀 잘 알아놨으면 좋겠는데 초성의 이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현대에서 선생님 설명했어. 음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넘어가기가 쉽겠지. 넘어가는 고대로 쓰는 걸 이어적기. 그렇지만 아니야. 그래도 음가가 없어도 내가 아고 음가가 없어도 내가 그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상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를 내가 원형을 좀 밝혀서 적어줘야겠어. 선생님 딸 이름이 은열이거든. 은열이야. 얘 음가 없잖아. 그렇다고 얘를 그대로 넘겨가지고 내가 우리 딸 이름 은열 이렇게 적을 순 없잖아. 그래서 은 더하기 열이야 하고 글자의 원래를 밝혀 적고 싶은 걸 끊어 적기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현대에서 주로 쓰여요. 끊어 적기를 하면 가독성이 좋아요. 너는 생각해봐. 다 이어서 적어버리면 읽으면서 정신병 걸릴걸? 그냥 거듭 적기는 굳이 한 번 더 적는 거예요. 받침을. 그래서 요런 게 있었다는 거 요것만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적 특징 여기에는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성조의 소멸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이걸로만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문법적 특징엔 방점이 있어요. 그 우리 있잖아. 방금 닫아버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이렇게 글자 하나에 막 이렇게 돼 있거든. 얘네들을 방점이라고 해요.
왼쪽에. 근데 얘네들이 음정이 있어. 하나 할 때는 낮은 소리야. 0일 때는. 근데 하나 찍혔잖아.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소리. 근데 두 개가 찍혔어. 그러면 낮다가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평성, 거성, 산성으로 성조가 있어요. 지금 중국도 중국말 성조 있어요. 사성이잖아, 걔네들은. 우리는 삼성이었나 봐. 그래서 삼성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국어는 장음이라 그래가지고 길고 짧음. 이걸 우리가 의문론에서 비분절 의문이라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밤 이렇게 표기해요. 밤 이렇게 표시하잖아. 맞지? 밤 vs다. vs 이렇게. 중세고의 문법적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동국정원식 표기가 있어요.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도록 고친 것이라고 했는데 뭐 바란 뭐 이런 거 있잖아. 한자로 뭐 우리나라 뭐 바를 쓸 수는 없고 우리나라로 읽었을 때 바야. 근데 얘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한자는 무조건 초성, 중성, 종성의 삼성으로 돼 있나 봐. 그래서 이때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 이걸 넣어주는 거야. 얘가 음가가 없는 이응인 거지. 음가 없는 이응으로 굳이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이고, 종성 이렇게 만드는 거야. 네, 중세고의 모법적 특징 중에 모음조화는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 이거 설명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히읗 종성체언이 있는데 이거 보여요? 체언 끝이 히읗으로 끝났어. 그럼 근데 뒤에 모음으로 왔잖아. 선생님 얘 음가 없다 했잖아.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돼? 넘어가기가 쉽겠지. 막아주는 애가 없잖아. 따히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기역이나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붙으면 땅토 지금 거센 소리 되게 똑같지. 관형구조사 시옷은 시옷이 붙는 경우에는 히읗이 탈락돼 버리는 거예요. 다른 따 풍속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다른 땅의로 해석을 해야지. 관형격조사잖아. 풍속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사하고 높임법 엄청 중요한 거 하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건데요. 중요한 게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 잠깐 이렇게 멈춰줄게. 멈추고 필기해도 될 것 같아요. 초성, 중성, 종성의 제자 원리, 그 다음에 현대국어 단모음 체계랑 이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뒤에 주격조사 보여요? 얘네들이 양성, 음성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주격조사 붙을 때 얘네들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얘네들 사라진다는 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변했지? 라는 거 볼 때. 그 다음에 모음조화 잘 지켜졌다가 사라졌다. 그 다음에 성조도 나중에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잘 기억해. 검정고시에서 얘 높낮인데 소리 길이라고 했는데 이거 맞네? 라고 생각하고 맞아? 라고 해가지고 틀린 사람 제법 있었어요. 이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거는 오늘 게 충분히 소화가 돼야 내일 거 수업할 수 있어요. 알았지? 그래서 충분히 소화해주고 그렇다면 우리 책으로 하면 몇 페이지까지가 풀려 있어야 되냐면요. 일단 181페이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181페이지까지 마무리돼 있어야 돼. 선생님 연속해서 아마 내일쯤 영상 올릴게. 수고했어. 안녕.